(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 서귀포를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남 여수 인근에 상륙하면서 남해안 일대에 강풍과 함께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확진자 억제보다는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를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재연장됐지만 정작 거리두기 이동량을 줄이는데 갈수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권익위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6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난민 수용 국가로 언급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한반도에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올여름 내륙에 상륙하는 첫 번째 태풍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각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온통 비구름에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이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폭탄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제주 연결해서 이 태풍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지금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 법화항 근처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1시간 거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태풍 세력권에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안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도 점점 거세지고 높게 일고 있고요. 비바람도 바람에 따라서 수시로 방향이 바뀌면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80km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은 제주 동부를 관통해 밤 9시를 전후해 한반도 내륙을 향해 올라갈 전망입니다.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를 드나드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통제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제주항로 여객선은 모두 결항됐고 비행편은 75편이 결항됐습니다. 참,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내릴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태풍 오마이스는 고온으로 달궈진 해상을 거쳐오면서 수증기를 가득 품고 있는 데다 한반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정체전선을 만나면서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주 산간엔 최대 40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한 비와 소강 상태가 반복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범람 위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야외 테라스도 쓸 수 없고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이상이면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줄어든 타격이 훨씬 크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남영주 기자가 상인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20년 넘게 횟집을 운영 중인 김현숙 씨.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자 수조 한 통을 아예 비웠습니다. 오늘부턴 영업시간마저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한두 팁밖에 못 받아요. 지금 밑에도 지금 고기가 없잖아요. 하나 쳐야 되는데. 오늘부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 맞지 않았고 제 나이 때는 맞은 사람이 별로 안 되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2차 접종 끝난 사람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 빼놓으면 얼마나 돼요. 그냥 평생 내기밖에 더 돼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22.5% 수준, 70에서 80대는 70% 이상 완료했지만 30대 이하 젊은 층의 접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0년간 숱하면을 뽑아온 문승일 씨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4단계 격상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오늘부턴 직원까지 한 명 더 줄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근근히 지금 버텨가고 있는,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오후 6시 이후 야간 매출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각자 가게에서 피켓을 내걸고 자영업자를 고려한 방역 지침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렇게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도 외국처럼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붙였는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 10월 초부터는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들, 검토 작업들이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면서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코로나19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돼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내년도 백신 수급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총 9천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 7천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유 실장은 올해 부스터샷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역체제 전환까지 검토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대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 규제가 시민들의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욱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출입자분들 명부 작성 잘 해주고 계세요? 네. 또 환기나 소독 같은 것도 잘 해주고 계시고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7주째 접어들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안내에 나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에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저희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과 달리 거듭되는 거리두기 규제가 실제 이동량 감소에 갈수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는데 구글의 위치 기록 데이터 등을 통해 이 시기 사람들의 이동량을 비교했습니다. 1, 2차 코로나19 유행 때는 거리두기 조치 이전보다 이동량이 감소했지만 3차와 이번 4차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에는 오히려 공원 지역의 이동량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이동량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는 상태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거의 소멸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보름 전에 이미 카페와 상점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내리기 이전에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이동을 줄인 겁니다. 연구진은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려면 거리두기보다 밀접 접촉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서울대 의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폭증을 막는 열쇠는 넓고 보편적인 거리 두기가 아니라 방역망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을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부가 방역망 관리를 놓치면 하루 최대 6,4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립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분석합니다. 동시간대 확진자는 이쪽 테이블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CCTV와 씨름하며 접촉자들을 찾아내지만 감염 경로를 못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나온 거고 본인이 어디서 접촉이 됐는지 저희가 역학조사하는데도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비율이 7월 마지막 주 42.1%에서 지난주 35.6%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뜻하는 건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방역망 통제를 벗어난 숨은 감염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30%면 일주일 후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2,000명, 20%까지 떨어지면 일일 확진자가 3,500명에서 최대 6,400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학조사 담당 인력들을 대폭 확충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활용이 더딘 IT 기술을 활용해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의 확산도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프가니스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도 카불 공항은 이 탈출하려는 아프간 국민들로 여전히 아수라장인데요. 이 아프간 난민이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여 개 국가 난민 수용을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몰려드는 탈출 인파에 이 부모 품에서 떨어진 이 2살 배기 아기가 압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카불 공항에 모여있는 인파 속에 미군이 물병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뜨거운 태양 아래 버티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목을 죽여줍니다. 공항으로 가던 2살 배기가 피난 인파에 밟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기 부모는 미국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목마다 탈레반이 지키고 있어 탈출은 쉽지 않습니다. Outside the Taliban is kicking the people with a rifle, with everything. 오늘 새벽엔 공항에서 아프간 경비요원과 신원 미상의 공격자 간의 교전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자국민 탈출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미국도 비상입니다. But every day we have troops on the ground. These troops, innocent civilians at the airport, face the risk of attack from ISIS-K from a distance. 프랑스 공군 수송기가 섬광탄을 쏘며 비행합니다. 이 섬광탄은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IS가 수송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과 반군의 교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군 세력이 판지시르, 파르완주에 이어 바글란주 일부를 포함한 북부 3주를 탈환했다고 밝히자 탈레반은 판지시르를 포위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내전의 위험 속에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외국 공관들이 떠나며 월급이 끊겼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무사히 탈출해 미군의 품에 안긴 이 아이들과 아프간 국민들 보면 다행이다 싶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여기서 현실이 냉혹합니다. 러시아도 오스트리아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그리스와 터키 국경엔 이렇게 울타리도 쳐졌습니다. 김윤수 기자 보도 보시고 그럼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도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어른 키의 2배를 넘는 장벽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무장 군인들 머리 위로는 경계용 드론이 보입니다. 그리스 국방장관은 터키와의 국경에 40km 길이로 설치한 장벽을 직접 찾아 점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는 3,000km 이상 떨어진 그리스는 이란과 터키를 거쳐 입국하려는 난민들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 이후 난민 6만 명을 이미 받아들인 그리스는 추가 수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길목인 터키에서도 장벽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란과의 국경선을 따라 241km 구간에 감시탑 200여 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unsurları hem jandarmamız ve hem emniyet birimlerimiz ve ayrıca güvenlik korucularımız uyum ve ahenk içinde sınırı geçilmez kılmak için bütün çabasıyla, bütün gayretiyle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만여 명의 아프간 난민을 이미 받아들였던 오스트리아.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수용 불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아프간과 남쪽 국경을 맞댄 우즈베키스탄은 사흘 전 난민 15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Узбекистан обозначил, что он не пропустит через афгано-узбекскую границу, не допустит никаких незаконных. 2,000km 정도 국경이 떨어져 있는 러시아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난민으로 위장한 불순 세력이 잠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Кто есть среди этих беженцев? Откуда мы знаем? Их могут быть тысячи, а то и сотни тысяч. А может быть и миллионы. 반면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2만 명씩, 호주는 3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 아프간 난민 일부를 이 해외 미군 기지에 수용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이 주한 미군 기지로 올 가능성도 있는지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아프간 난민이 그럼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고 한 날짜가 벌써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8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미국은 특히 아프간 내 가장 큰 대사관을 운영했고 직원 수만 4,200명에 이릅니다. 이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은 직간접적으로 30만 명쯤 되는데 이 특별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규모가 2만 6,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불 공항 상황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접근도 어렵지만 미국 비자 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이나 독일 등의 미군 기지로 일단 보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앞으로 아프간 피난민을 돕는 거점지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제3국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국과 관련한 이 아프간 난민 400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먼저 송 대표의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병원, 학교 건설 과정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엔지니어들, 거기 같이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약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아프간에 해외 파병 부대를 보내서 현재 시설 건설과 의료 지원을 해왔는데요. 20여 년간 아프간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여기서 송 대표가 언급한 400명이라는 이 숫자가 20여 년간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포함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국을 도왔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금 외교부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방국과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최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요. 아프간 철군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이 주한미군 기지로 만약에 온다면 이들은 미국으로 최종 가는 겁니까?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특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아프간 사람이 카불에서 비행기를 타면 카타르나 독일 등 전 세계 미군 기지와 환승센터에 착륙한 다음에 신원조회 등 안보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아시아 등 4개 대륙 24개국에 수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운을 띄운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도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닌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가 사실 미군 기지는 이 소파를 통해서 치외 법권을 인정받긴 하지만요. 난민을 받는 문제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도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난민이 임시로 상륙하려면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해서 90일 이내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정 장관은 현재는 미국 측과 그런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에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이 수용된다면 그 비용들은 철저히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난민 문제가 사실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나라 벌써 이제 온라인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 시끌벅적합니다. 네, 솔직히 탈레반을 피해서 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은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들은 돕자는 이런 당위성은 내세웠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시적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정의당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프간 임산부가 있는 가족이나 아이들의 가족이라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도 없다며 오히려 아프간으로 이민 가라는 등 이를 반대하는 댓글도 상당합니다. 네, 3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난민으로 입국했을 때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기억도 나는데 잘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부동산 투기 의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몇 명인지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포함되자 이준석 대표는 강경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116명과 가족 등 모두 50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합쳐 12명, 13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었습니다. 부당하게 토지 보상을 받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민의힘 13건 의혹 관련해서는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한 의혹이 1건, 부모님과 관련된 의혹 2건, 자녀와 관련된 의혹 2건이고요. 권익위는 투기 의심자 명단과 내용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국민의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의 징계와 함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소속 의원 12명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던 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을 제명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탈당을 요청했으나 최종 탈당 처리된 의원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오늘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투기 의심 의원 중 열린민주당 소속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이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그 흑석동 상가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 당시 김 의원은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척의 제안으로 그 흑석동 상가를 샀다고 말했었는데 이 권익위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권익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당시 거짓 해명을 한 건데 김 의원은 오늘도 권익위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되었고 문제가 된 부동산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논란이 됐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구역 내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던 2018년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25억 상당의 해당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던 때여서 거센 역풍에 직면한 뒤 대변인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공직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이나 사업 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로 부동산을 사는 것인데 흑석 재개발 구구역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이듬해 5월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자신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특수본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언론중재법이 대선 전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재갈법 발언을 낯설이 깨지 않았다며 공격하고 강행방침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법 시행이 대선 이후인 내년 4월이란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언론의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아직 낯설이 깨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사위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그다음 조국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이렇게는 혜택을 보도록 쏙 빼놓고 일부 대선 주자들은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뜻도 모았습니다. 만약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원로 언론인들은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이 강행 처리하면 헌법 소원 청구 등 범국민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었습니다. 야당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자유 관련 발언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따져 물었는데 청와대 입장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거라는 야당의 지적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는 관여한 바 없다면서 외신의 우려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외신까지도 또 상당한 또는 국내 언론과도 협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굉장히 그거 할까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유익 있게 저희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냐는 야당의 질문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알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드루킹이 벌인 법원 판결에 의한 댓글 공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김호란 대통령 방역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자연스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목표도 전략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 이 목표가 같은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도록 하는
모두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홈페이지도 열었는데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1번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좋아진다면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할 말은 하는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폭로를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을 캠프 미래정치기획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친문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물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K방역을 홍보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 코로나 재난에서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을 이뤄내는 데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턴 방역 체계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만나 언론 개혁을 강조했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꺼질 듯 하다가도 계속 살아나는 국민의힘 내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준석 대표, 그동안 당내 분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오늘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응을 자제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와 가까운 윤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고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분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와 윤석열 정리 녹취록 등을 놓고 당내 대선 주자는 물론 최고위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겁니다. 당 선관위원장에도 당내 이견이 없는 정홍원 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주변에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윤석열 캠프 내에서 당대표 탄핵에 이어 비대위 추진설까지 나왔는데 어물쩍 넘어간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이 대표 주변에서 윤석열 때리기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총장 지지자 모임은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문을 조장하는 이준석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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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캠프는 이준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캠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총장도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맥 빠진 두 글자 뭘까요? 네, 사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분란에 대해서 사과를 내놓았지만 맥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홍준표 후보 때문인가요? 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홍 후보는요, 오늘 김 최고위원을 친윤 간별사라고 표현하면서 정계 은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간별사라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편에 섰다는 얘기인데 네. 왜 저렇게 화가 났습니까? 일단 어제 김 최고위원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지도부에는 김재원,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코카콜라. 둘이 아마 손을 잡으면 엄청난 핵폭탄급 폭발력을 이룰 것 같아. 근데 거기 손잡을 생각은 없어? 없어요. 싫어. 근데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아. 윤석열한테 이길 것 같아. 큰일 나요, 그러면. 홍 후보가 이기면 안 된다는 거니까 홍 후보는 기분이 나쁘겠네요. 네, 논란의 일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큰일 난다고 말한 건 홍 후보가 이기는 상황을 말한 게 아니라 자신과 홍 후보가 손을 잡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립성 시비가 있게 되고 홍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없어진다.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참 이 국민의힘 지도부 요즘 돌아가면서 해명하기 바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요, 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유승민 캠프에서는 당 대선 후보를 공공연하게 조롱하는 게 가당키나 하는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의 소식보다 대선 후보와 싸우는 당 지도부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12대 12 동수네요. 이 무슨 내용일까요? 네, 국민권익위가 오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공교롭게도 이 법령 위반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수가 지난 6월 앞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 숫자와 같은 12명이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이제 전원 출당 조치를 내렸을 때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더 세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SNS에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말이죠.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자, 더 강한 게 뭘까요? 사실상 제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탈당 조치 외에 의원들의 부당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검토까지 언급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 때는 좀 억울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12명 전원 탈당을 약속했다가 용두사미가 됐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네. 민주당은 오늘 이 권익위 발표에 무슨 반응을 냈습니까? 네,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도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면서 처리를 지켜보겠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기억하시겠지만 자진 탈당을 권유한 12명 의원 중 상당수가 버텼고 결국 지도부가 백기를 들었죠. 국민의 눈은 여야 모두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내 눈 안에 들보는 모른 척하고 남의 눈 속 티만 강조하는 정치. 언제쯤 이 정치 품격이 높아질까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채널A가 그동안 집중 보도한 수술실 CCTV 관련 뉴스입니다. 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이 법안이 6년 만에 드디어 큰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CCTV로 수술 장면을 음성 없이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수사 재판, 의료 분쟁 조정 시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CTV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장 장치의 네트워크 분리를 의무화했고 불법적으로 영상에 손을 대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후 시행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여야 모두 환영했습니다.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 소원 등을 통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 상임위 통과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코로나 사각지대에서 쓰러져 가던 취약계층을 복지관 직원과 이웃들의 작은 관심이 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건 지난 17일. 남성을 발견한 건 취약계층 국민지원금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말을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스 이렇게 해서 주스를 원하세요? 주스를 사달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평소 당뇨 환자들이 단 음료수를 찾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면
제가 현장에서 가보면 그 주스를 이렇게 1.5리터 사놓고 막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간호사와 함께 방문해보니 남성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홀로 있었습니다.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현관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으셔서. 주스 딸 힘도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따서 드려서. 당뇨 환자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도 혼자 사는 80대 남성이 이웃의 관심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 8일 남성의 집에 배달된 요구르트 2개가 그대로 있는 걸 통장이 주의 깊게 본 겁니다. 그분이 요구르트 안 가져가실 분이 아니니까 119에다 신고한다고 제가 신고를 했어요.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집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4일 정도 굶어갖고 그냥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날 발견 안 했으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B2 투자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 지난 12일부터 대출을 멈춘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오늘부터 대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빚내서 주식 사는 동학개미로 인해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은 지난 13일 처음 25조 원을 넘은 뒤 18일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25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전주 대비 3.5% 하락하는 등 장이 좋지 않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은 늘어난 겁니다. B2가 증가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이 바닥 근처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후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300억 원대였던 반대 매매 규모는 지난 19일엔 421억 원까지 치솟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289억 원으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29.7포인트 오른 3090.21의 장을 마쳤지만 향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2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미국 동부도 폭우와 허리케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동부에서 7개월 된 쌍둥이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허리케인이 덮친 뉴욕시에는 133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하루 동안 쏟아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마을 도로 곳곳이 끊겼고 불어난 물길에 휩쓸린 차량들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과 창고는 폐허로 변했고 건물 잔해들이 다리 난간을 뒤덮었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마을 상공에서는 구조 헬기가 곳곳을 살핍니다. They put their lives on the line, and it's hard to get through all that because that water was going fast.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에 21일 하루 동안 4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22명 이상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I mean, it's a total loss. We had about 6 feet of water inside the restaurant. All the equipment, everything has been destroyed, flipped over, washed out. 아버지 팔에 안겨있던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도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된 도로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주택가에는 노를 저으며 이동하는 주민도 보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헨리의 영향으로 뉴욕시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해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던 콘서트도 급히 중단됐습니다. Attention. Attention. All persons should move quickly and calmly. 뉴요크 공항 등에서 항공기 1000여 대가 결항됐고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루 동안 뉴욕시에 쏟아진 113mm의 폭우는 133년 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주말 동안 SNS를 통해서 확산된 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 선교사 229명의 사형 집행이 확정됐다는 내용인데요.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한국인 선교사도 포함된 것 아니냐. 걱정된다.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이 글의 전달자로 지목된 잭 힙스 목사.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허술한 점 눈에 띄는데요. 글에 언급된 아프리카 치와와 지역, 사실은 멕시코 지역 명칭입니다. 게다가 아프간, 사형, 선교사 등 핵심 용어로 검색해보니까 지난 2018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 등장했고요. 해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문 게시물이 18만 건 넘게 조회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중동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김동문 목사는 지난 수년간 이 게시글 가짜라고 밝혀왔는데요. 누가 언제부터 유포했는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김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가짜죠. 그게 유통된 것만 치면은 2016년 2월 그 제목 안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가 처형될 위기에 빠졌다는 이 내용. 2016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교사의 실명까지 도용된 게시글도 등장했는데요. 같은 구조의 글이 내용만 조금씩 바뀐 채로 나돌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이름 갖다 쓰거나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뢰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속성이 있으니 아프간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유통되는 선교사 사형 뉴스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오늘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이 있었습니다. 시속 154km의 강속구 투수냐, 제2의 이종범이라 불리는 타자냐. 팬들의 시선은 행복한 고민을 해왔던 기아에 쏠렸는데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시속 154km의 강속구로 타자들을 압도해온 광주진흥고 초고교급 투수 문동주. 제가 태어났던 광주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고 싶습니다. 고교 최고의 내야수로 손꼽히는 광주 동성고 김도영. 김도영은 어릴 때부터 자란 광주에서 마지막 1차 지명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고지 1차 지명 시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기아가 누구를 1차 지명할지 야구 팬들은 문김 대전으로 부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기아의 선택은 김도영이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이 완성형 내야수라며 입단 후 팀 내야 수비와 타선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도영은 타격의 정확도와 파워, 수비와 송구, 주루까지 모두 다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홈에서 1루까지 4초도 안 되는 시간에 진루하는 모습으로 야구 팬들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편 문동주는 전국구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한화이글스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지난 2005년 당시 인천연고인 SK가 류현진 대신 포수 이재원을 1차 지명으로 선택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화와 삼성의 전국 단위 지명은 오는 30일 발표될 계획입니다. 세레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제대로 힘을 쓰기도 전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장마를 몰고 온 정체전선, 서쪽에서 들어온 저기압이 태풍 전면의 수증기와 더해져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어낸 건데요. 태풍은 오늘 밤 제주를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텐데 내륙과 가까워지는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중부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남부는 순간적으로 초속 30m, 간판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연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내륙과 해안가 모두 비바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중부는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도 비 소식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이 한 장의 사진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이 탄배가 난파되면서 이 3살배기 아기가 주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이 아기들을 받아줄 곳이 하늘밖에 없다니 반성하면서 유럽 여러 국가가 난민 수용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난민의 실업 문제, 사회보장 부담과 범죄 문제까지 사회 갈등이 커졌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 세계적인 아픔을 나몰라라만 할 수는 없는 처지인데요.
이 딱 떨어지는 해답 없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던져지는 거죠. 오늘의 한마디는 온정과 냉정 사이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